미국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부 3층 베컴 강의실. 그날 세계 최고의 엘리트 명문대 학생들이 모인 그곳이 단 한 문장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다. 30년 경력의 존 하밀턴 교수가 던진 이 선언에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각국 학생들이 전부 들고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증명해보세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글을 가장 위협할 수 있었던 문자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것도 조선의 세종대왕처럼 왕이 아닌 문맹이었던 한 원주민에 의해 창제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문자가 한글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하버드대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출신 에반 밀스입니다. 23살의 나이로 하버드 언어학 석사 과정에 입학한 소위 말하는 신동입니다. 어릴 때부터 문자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공룡이나 우주선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알파벳의 역사와 기원을 파고들었습니다. 최초로 글자를 만든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질문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전국 문법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했고 대학 재학 중에도 고전 문자 연구로 3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최연소 수석 졸업이라는 기록을 세운 후 살아있는 문자학계 전설인 존 하밀턴 교수의 지도를 받기 위해 하버드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세계 문자 체계의 이해라는 수업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언어 천재 20명이 모였고 모두 각자의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전 학기들에서 이미 한글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했다는 사실, 음소 문자라는 구조적 특성, 과학적 원리 등 기본적인 내용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여러 뛰어난 문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뿐, 세계 최고라고 단정 짓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존 하밀턴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저서 문자가 말하는 역사는 42개국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였고 문자학을 대중화시킨 주역이었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경외심으로 조용해진 강의실. 그러나 이내 터진 교수의 선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30년간 연구한 모든 문자 중 한글이 최고입니다. 강의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성은 인정했지만 세계적 권위를 지닌 석학이 단정적으로 최고라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프랑스, 중국, 일본 학생들은 저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저 또한 미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라틴 알파벳이 아닌 한글이 최고라니.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글의 체계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왜 세계 표준인 영어 알파벳이나 라틴계 문자가 아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문자가 최고라는 겁니까? 제 질문에 강의실은 다시 숨죽였습니다. 모두가 제 질문에 동의하는 표정이었죠. 하밀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에반. 그 답을 이번 학기 동안 찾아봅시다. 그리고 교수는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시오. 학생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처럼 사명감과 경쟁심이 불타오르는 표정들이었죠. 저 또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연구에 인생을 걸어온 저로서는 결코 질 수 없는 승부였습니다. 그날 하버드대 강의실은 그렇게 문자 최강자를 가리는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직후 강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나라 문자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인 리웨이는 한자의 오랜 역사와 깊이를 강조했고 일본인 아키라는 일본어의 섬세한 표현력을 자랑했습니다. 프랑스 출신 클레망티는 라틴 알파벳이 인류 문명을 이끌어온 사실을 내세웠습니다. 모두가 자기 나라 문자가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국의 알파벳 체계가 한글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하밀턴 교수는 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각자 자국 문자를 주제로 삼아 한글보다 우수한 이유를 논리적, 구조적, 역사적 측면에서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제는 단순한 리포트 작성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이어질 심층 연구와 최종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강의실은 전투를 앞둔 병사들처럼 긴장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8주. 그 안에 세계 최고의 문자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혔습니다. 하버드 위드너 도서관의 깊은 서가 속에서 수많은 고문원과 연구 자료를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 역사 구조를 정리하고 비교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방대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문자 연구에 인생을 건 저로서는 이번 기회야말로 진정한 실력을 증명할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강의실 근처 커먼룸은 언제나 켜진 스탠드 불빛과 책 더미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한글이라는 거대한 상대를 넘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분명 훌륭한 문자였지만 그 이상으로 자국.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열망은 모두의 가슴을 불태웠습니다. 저 또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한글을 넘어서는 문자를 찾아내겠다고. 문자학자로서 그리고 미국인으로서 자존심을 걸고 이번 대결에 임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버드대 강의실은 어느새 조용한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전쟁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에반 밀스, 미국 뉴저지 출신으로 하버드 언어학부 석사과정에 입학한 23세 청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문자가 가진 힘에 매료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스포츠나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고대 문자와 알파벳의 기원을 탐구했습니다. 왜 인류는 문자를 만들었을까? 처음 글자를 쓴 사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전국 문법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하고 대학 재학 중에도 고전 문자 연구로 3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빠르게 인정받았지만 저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더 넓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존 하밀턴 교수의 지도 아래에서 공부하기 위해 하버드에 진학한 것입니다. 한글,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했다는 사실, 음소 문자의 혁신적 구조, 과학성과 논리성. 하지만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단정 지을 만큼 깊이 이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단순한 학업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제 학문적 신념, 자존심, 그리고 미래가 걸린 도전이었습니다. 도서관 한켠 밤새워 쌓아가는 책 더미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파헤쳐보자고.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문화를 담은 그릇이니까요. 그리고 그 여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8주간의 준비 기간이 지나고 첫 번째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는 일본인 아키라였습니다. 그는 일본 문자인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직관성과 표현력을 강조했습니다. 히라가나는 외국인이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 중 하나입니다. 한 음절당 하나의 글자로 직관적으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발표는 논리적이었지만 하밀턴 교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만으로 모든 일본어 표현이 가능한가요? 아키라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아니요. 복잡한 표현이나 외래어를 쓸 때는 한자가 필요합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적했습니다. 히라가나는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확장성과 복합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캄보디아 학생 리나가 발표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크메르 문자의 복잡한 구조와 수천 년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밀턴 교수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현재 크메르 문자의 문해율은 어떻습니까? 리나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문맹률이 30%를 넘습니다. 복잡함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대중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 출신 수팟이 태국 문자를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성조와 풍부한 발음을 설명했지만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성조와 강세 표기가 규칙적이지 않아 외국인이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날 아시아 문자들의 장점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모두 치명적인 한계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단순하면 확장성이 부족하고 복잡하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상적인 문자는 어디에 있을까? 제 도전 의식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 주자는 프랑스 출신 클레망틴이었습니다. 그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라틴 문자의 위상을 설명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2000년 넘게 서양 문명을 지탱해온 문자입니다. 전 세계 138개국에서 공식 문자로 사용되고 있지요. 그의 발표는 탄탄했지만 하밀턴 교수는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라틴 문자는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나요? 클레망틴은 잠시 망설인 후 답했습니다. 아니요. 불규칙한 철자법이 많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문화적 유산으로서 위대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학습과 정보 전달 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다음 발표자는 인도 출신 라비였습니다. 그는 산스크리트어와 데바나가리 문자의 정교함을 강조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세계 최초로 체계적 문법을 구축한 언어입니다. 라비의 발표는 학문적 깊이가 있었지만 교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라비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2만 명 정도입니다. 결국 두 문자 모두 역사적, 철학적 가치는 탁월했지만 현대적 실용성과 접근성에서는 한글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살아있는 문자라는 것을요. 세 번째 발표자는 중국 베이징대 출신 리웨이였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단상에 섰습니다. 한자는 5000년 동안 변함없이 사용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입니다. 각 글자가 하나의 개념을 담고 있어 깊은 철학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리웨이는 갑골문, 금문, 소전, 예서, 해서로 이어지는 한자의 발전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제국의 권위와 문명의 찬란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자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상형적 특징에 감탄했습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글자가 개념과 감정을 모두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밀턴 교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문해율은 얼마입니까? 리웨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약 85%입니다. 농촌과 고령층에서는 문맹률이 15%를 넘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단호하게 썼습니다. 문자의 본질은 소통입니다. 그리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어도 대다수가 쉽게 배우지 못하는 문자는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복잡한 문자 체계는 사회적 격차를 확대시키고 지식의 확산을 어렵게 만듭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입력과 처리의 비효율성까지 치명적이죠. 한자를 배우려면 기본적으로 3000자 이상을 암기해야 하고 지식인이라면 5000자 이상을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저 역시 느꼈습니다. 위대함은 존경받을 가치가 있지만 실용성 없이는 대중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한글은 겨우 24자, 그 간결함으로 모든 소리를 담아내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뼛속 깊이 실감했습니다. 한글을 능가할 문자를 찾기 위해 매일같이 도서관에 틀어박혔던 저는 어느 날 흥미로운 문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원주민 체로키 부족이 사용했던 문자에 관한 연구 자료였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세콰야라는 인물이 창제했는데 그는 놀랍게도 문맹이었습니다. 백인들이 종이에 글자를 적어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받은 그는 스스로 문자의 필요성을 깨닫고 오직 열정 하나로 체로키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12년에 걸친 그의 노력은 결국 85개의 음절 문자라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이었고 놀랍게도 한글과 유사한 음절 단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체로키 문자가 창제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부족 전체의 문해율이 90% 이상에 도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인류 문자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과학성과 실용성, 빠른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체로키 문자는 한글과 맞먹거나 어쩌면 한글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발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구조, 창제 배경, 문해율 향상 기록 등을 정리하고 한글과 비교 분석하는 자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한참 작업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은 단순한 기록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족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뜨거운 열망이 각각 다른 대륙에서 비슷한 형태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발표에 제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발표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하버드대 강의실에 도착해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강의실은 곧 학생들로 가득 찼고 모두 제 발표를 기대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밀턴 교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에반, 준비됐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깊게 한 뒤 단상에 올랐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세콰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체로키 문자의 탄생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문맹이었던 세콰야가 어떻게 12년 동안 오직 의지로 문자를 창제했는지, 그리고 체로키 사회가 이 문자를 통해 어떻게 단기간에 문맹을 극복했는지를 풀어갔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저는 체로키 문자의 음절 구조, 간결성과 과학성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것이 왜 한글과 비견될 만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자의 보급 속도와 실용성 면에서 체로키 문자가 보인 기적 같은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야말로 한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러나 이 승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강의실이 조용해지자 하밀턴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분명 놀라운 문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다시 제게 쏠렸습니다. 지금 체로키 문자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답했습니다. 현재 체로키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인구는 약 2,000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체로키 문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자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체로키 문자는 위대했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환호했던 학생들의 얼굴에서도 차츰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하밀턴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창제의 위대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 숨쉬며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문자, 지켜내는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기술적 우수성은 분명했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문자는 과거의 유산에 머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는 진짜 한글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하밀턴 교수는 조용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분필을 들고 한글이라는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단순히 과학적 원리만으로 세계 최고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짜 위대함입니다. 교수는 일제강점기 시절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고 한글로 된 책과 신문이 불태워지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산속에 세운 비밀 야학 모래사장의 글자를 쓰며 배우던 노인들,
이름조차 쓸 줄 몰랐던 이들이 한글을 통해 세상을 배우려 했던 이야기. 학생들은 숨죽인 채 들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문자보다, 그 어떤 찬란한 역사보다 목숨을 걸고 지켜낸 글자의 힘이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문자의 위대함은 그것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글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글이 왜 단순한 문자가 아닌지, 왜 세계 최고의 문자로 불릴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저는 진정으로 졌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하밀턴 교수는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에반, 한 학기 동안 훌륭한 여정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에 내가 느낀 것을 모두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칠판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한글은 문자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의 과학성과 논리성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민족의 혼이자 자유를 향한 염원,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이름 없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어 문법서와 한글 소설책이 놓였고 하버드 캠퍼스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한글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문자는 단순한 학문적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도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